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희연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코스피 4천. 지난 6월 3천선을 넘은 뒤에 약 4개월 만에 코스피가 오늘 4천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2.3% 급등하며 4,032포인트, 코스닥도 1.3% 오름세로 지금 900선 코앞입니다. 89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들이 3,452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41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2,90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이 63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7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663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7% 오름세, 드디어 10만 전자 돌파했습니다. 10만 1,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3.53%, 3.63% 오름세로 5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0.5% 약세, 현재 거래가 48만 9,500원, 49만 원대고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 오름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전 종목 상승합니다. HT 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 대표적으로 좋은데요. 6.2% 오름세, 현재 거래가 63만 1,000원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가까이 올라갑니다. 25만 7,500원. 두산에너빌리티도 1.5% 오름세로 8만 2천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까지 1.3% 강세, 거래가는 11만 6,400원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5위권까지 모두 강세입니다. 알테오젠 5%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6만 6,500원이고요. 에코프로 형제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에코프로 BM이 0.6% 오름세로 17만 3,800원, 에코프로가 1.8% 강세, 거래가 8만 9,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도 추가적인 오름세입니다. 1% 넘는 오름세로 3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이 2%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 26만 2,500원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도 전 종목 상승합니다. HLB가 0.9% 오름세로 45,950원, 파마리서치 0.36% 강세고요. 리가켄바이오가 5.2%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가 13만 9,700원. ABL 바이오도 6.9% 가까이 상승합니다. 9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까지 6.7% 오름세, 현재 거래가 21만 2,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HT 현대 같은 경우에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와 손을 잡고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하는 건조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도 보도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우선 조선주입니다. HJ중공업이 12%가량 상승합니다. 31,650원. 삼성중공업이 16%가량 급등합니다. 거래가 28,700원이고요. HT 현대미포까지도 5.7%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만 8,500원에 거래됩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CP 시스템이 27% 시세 분출합니다. 거래가 4,825원. 대창솔루션이 13.5% 오름세로 2,565원. NK까지 13.2%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636원으로 집계됩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1,436원 70전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33원 50전에 거래됐었고요. 현재 환율 보겠습니다. 현재는 1,432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1.79% 오름세로 4,009포인트 조금씩 상승폭 조금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 넘는 오름세입니다. 892선에서 움직입니다.
장 초반부터 4,000피를 돌파한 국내 증시, 다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팔고 있고 기관도 순매도 중이기 때문에 장중에 4,000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IS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지환 대표님 나오시는 날마다 시장이 참 무섭게 간다는 생각, 무슨 마법을 부리십니까? 자, 농담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스피가 역사적인 4,0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강하네요. 정말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저도 30년 넘게 주식하면서 이 코스피 앞자리가 4자라는 것을 보는 순간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을 정도인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코스피에서 3천억대 이상 장 초반부터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 매도는 오히려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고,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한 걸 오히려 외국인이 받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에서의 매도는 단가를 낮추면서 매집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물 옵션과 연계되어 있는 현물 매수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수가 4천선에 육박을 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강한 수급으로 상방을 부르짖고 있고, 주도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4천선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4천선은 일단 돌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 FMC도 있고, 빅테크 실적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면 4,000피가 단순히 그냥 숫자 한번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4,000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호기를 맞이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남아있는 이슈들이 물론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에이펙도 역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한미 간의 합의 도출 혹은 봉합 수준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결점이 나온다라면 증시에는 역시 이제 우호적인 예를 들면 조선이나 원전이나 반도체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중 갈등도 만약에 이번에 어느 정도 봉합 수준, 최근에 나왔던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본다면 히토르 관련된 중국의 제재를 1년 연장, 중국이 1년 제재 기간을 연장을 하고 뒤로 미루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뒤쪽으로 연기를 한다면 아마 이제 봉합 수준이지만 역시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지난주에 CPI 지표가 셧다운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제 지표가 하나 발표되었는데 예상보다 0.1% 정도씩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관세 영향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지는 않았다라는 반증이고,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인하 기조에 크게 무리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증시에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주도주들은 여전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가열권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환율도 사실 이제 1,440원까지도 막 육박했거든요. 지금 환율은 예를 들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좀 타결이 된다면 관세 리스크가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도 좀 안정이 될까요? 환율은 이제 안정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원화가 약세로 가서 1,400원대 밑으로 크게 꺾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많은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올라도 사실 환율에 반영되는 민감도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GDP 성장률이 낮고 금리가 역전돼 있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아주 약세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환율은 1,400원대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될 수 있다. 다만 증시가 우호적이면 1,400원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이런 좀 악한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관점은 지금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400원대는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는 드디어 10만 전자.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50만 원을 훌쩍 넘어서 52만 원 선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보죠. 삼성전자부터 짚어보죠. 삼성전자 10만 전자는 상당히 의미가 커 보입니다. 오랫동안 주가가 짓눌렸다가 이렇게 한번 흐름을 타니까 또 결국 10만 전자를 달성하는군요.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숫자라고 좀 보여지고 삼성전자 10만 원과 코스피 4천 지수는 아마 꿈의 숫자였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증시가 진짜 리레이팅 재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10만 원을 앞두고 9만 원대 후반에서 하이닉스가 공허이 지날 때 계속해서 좀 기간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에이펙 구간으로 들어가면 10만 원을 돌파하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예측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10만 원 돌파가 그렇게 힘겨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9만 원대 왔을 때와 비교를 한다면 반도체 사이클에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최근에 낸드 플래시나 D램 가격의 상승이 내년 1분기까지는 우호적으로 이어지는 데다가 HBM 관련돼 있는 AI 모멘텀 특히 최근에 AI 모멘텀이 엔비디아에 몰려있던 부분이 브로드컴이나 최근에 뭐 알리바바, 하웨이까지 확장성을 가지면서 HBM 수요는 더 크게 확장되는 모습.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D램 사이클뿐만 아니라 HBM에서 호황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10만 원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목표가를 더 상회해서 갈 수 있는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D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우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레포트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모건스테인이나 골드만삭스도 상당히 우호적인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개연성이 있고 적어도 한 내년 2월 달까지는 모멘텀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같은 잣대로 볼 수 있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이제 업황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사실 가격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이제 우리가 조금 차별을 둔다면 이번 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뭐 10조, 11조, 12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HBM4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매개 분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황 자체는 워낙 좋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최근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좀 벌어졌던 이유는 사실 ETF 우리가 알고 있는 2배짜리 ETF가 신규 출시되면서 거기에 물량을 채우는 기관들의 물량들이 단기간에 많이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SK 하이닉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담, 시작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 감안하면 생각보다는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미국도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형 금융주들 발표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빅테크들 실적이 줄줄이 나옵니다. 하이닉스 실적도 예정돼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타이밍에 이제 가늠자 딱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실적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관전 포인트를 갖고 실적을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제 좀 그 AI 모멘텀을 받는 빅테크 기업 내에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이나 혹은 AI 칩과 관련된 핵심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나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발주 물량이나 인도량을 보면 상당 부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나 전력기기의 핵심 종목들은 제가 볼 때 실적이 무난할 걸로 예상되는데 최근에 이제 9월달 이후부터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AI 모멘텀이 확장성을 가지면서 이게 AI 종목이 맞나 싶은 종목들이 급격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본다면 IT 부품에서 특히 AI 부품 쪽 종목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리고 뭔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생산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종목들은 아마 실적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AI 모멘텀을 받는 핵심적인 반도체나 전력기기는 여전히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AI 확장성을 가졌던 AI 부품이나 원전 관련된 종목에서 일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곁다리 종목이나 혹은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장비와 관련해서 확장성을 가졌던 종목들 아마 이게 AI 종목이 맞나라고 갸우뚱했던 그 종목들이 9월달 이후에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번 실적 시즌에 만약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주가에 충격은 좀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에서 핵심 종목과 붐을 타고 이뤘던 확장성 종목을 좀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 쪽도 구분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AI 지금 이제 반도체 투자 캐파 늘어나는 것들에 따른 어떤 뭐 장비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인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AI 타이트를 입고서 날아가는 아까 정말 AI 기업 맞아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 영역이더라도 구분지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맞습니다.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 내로 본다면 이전에 HBM, TSMC,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 올라갈 때는 거의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사실 전공정 종목들도 PSK나 이런 종목들 보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여기에 우리가 보면 삼성전기와 같은 부품, IT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도 AI 모멘텀을 타고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과연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과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아마 여기서부터 주가는 조금 갈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가속차되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봄에 따라 올랐다가 실적이 한번 예를 들어서 충격이 쫙 오더라도 주가에 대한 데미지는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고려를 하셔서 실적 베이스, 특히 금리가 지금처럼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증시에 반영되는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한 지금까지의 동력은 우리가 반도체 섹터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뜨거우니까 새롭게 주목받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주입니다. 주식 거래량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투자 수익률도 좋아지니까 뭐 사실 이거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증권주 주가들이 최근에 그래서 좀 뜨고 있거든요. 증권주가 보통은 이렇게 주식의 하락일 때 같이 갑니까? 후행합니까? 아니면 선행하는 겁니까? 사실은 원래 과거에는 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제가 볼 때는 동행 내지 후행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가가 뛸 것 같으면 사실 증권주가 먼저 뛰는 선행지표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증권주가 뛰는 걸 보고 지수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쫓아가기가 좀 급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도 최근에 대형 증권주들은 상당히 잘 올라가지만 중소형 증권주들은 생각보다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이나 대형 증권사들의 등락률에 비해서 중소형 증권사들 등락률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도 상반기에 금융주가 받았던 모멘텀에 비하면 지금 지수가 급등한데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받는 모멘텀이 상반기보다 오히려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과거처럼 증권주가 아주 크게 시세가 난다기보다는 실적 기반으로 중대형 증권사 위주로 지수를 쫓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도체 외의 다른 섹터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2차 전지. 2차 전지가 그동안 눌려 있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이것도 좀 기현상이에요. 사실 이제 물론 그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었고 앞뒤에 LG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을 내놨고 괜찮은 실적 발표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캐즘이 끝났냐? 업황에 대한 어떤 그늘이 다 졌냐? 그건 아닌데 주가가 좀 먼저 간 기색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는.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공매도 환매의 덕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공매도 환매요? 좀 설명을 지금 해주세요.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주로 롱숏 전략으로 예를 들어서 매수하는 종목 7, 매도하는 종목 3, 보통은 이 정도 비율로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섹터는 반도체와 전력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에 대비해서 가장 많은 공매도를 숏으로 잡은 게 2차 전지였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증시는 올 상반기를 보면 삼성전자, 현대일렉트릭 같은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상승하면 2차 전지가 하락했죠. 반면에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2차 전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외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정도 보면 오히려 반도체도 올라가는데 2차 전지도 올라가는 현상이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아마 지수가 급등하면서 공매도를 했던 기관이나 외국인 일부가 굉장히 큰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환매를 했고 보통 우리가 지수 종목이나 섹터 자체가 이렇게 급등이나 급락은 거의 손절 물량으로 보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의 급등은 공매도 환매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환매 이후에 진짜 매집을 하는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그 매집하러 들어오는 시기에 공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다만 최근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보면 처음으로 유럽에서 차량 인도 대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이전 분기 대비해서 EPS 조금 모자랐지만 매출액은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바닥론으로 전기차가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좀 장기적인 패턴에서 보시는 분들은 롤링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에 편성했던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 그러면 조선도 비슷한 시각으로 봐야 돼? 아니면 조선은 좀 달라요? 조선주도 오늘 급등 양상이거든요. 이번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조선소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도 있기는 해요. 조선도 2차 전지랑 비슷한 시각이냐, 아니면 아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냐? 조선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 APEC 기점으로 만약에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돼 간다면 이 관세 협상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제가 볼 때는 조선하고 원전입니다. 원전까지요? 네, 원전은 이제 지난주부터 마스가, 조선의 마스가에 대비되는 마누가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될 수 있는 게 조선과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널리 알려졌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원전에 예전에 큰 사고 이후에 시설이나 인력이나 장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과 관련된 수주는 한국과 원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좀 점수를 주고 싶고,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실망되는 부분이 과거에 나왔지만 그래도 조선과 원전은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크게 한국과 미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섹터. 반면에 이제 또 가장 최악의 섹터를 꼽으라고 하면 자동차와 제약바이오인데, 그래서 저는 이 네 섹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과 원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고, 네. 최악의 시점에 들어왔던 자동차나 제약바이오는 이제 바닥론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섹터는 AI 모멘텀을 받는 섹터를 제외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조선, 원전,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 네 섹터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도 살펴보죠. 자,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는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어떤 결과물을 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계기, 분수령이 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가 베센터 재무장관의 발언을 가장 유심히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어느 정도 밀고 당기기 위해서 감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베센터 재무장관은 일괄적으로 APEC에서 무조건 미중 정상회담이 만난다. 그리고 실무진이 지금 회담을 하고 있다.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이번 주말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조금은 기대치를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이 원료 규제하려고 했던 정책을 1년 정도 뒤로 미룬다라는 것과 미국이 여기에 대항해서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을 일단 처리한다. 그러면 사실 이전에 나왔던 봉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타결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일단 또 급한 불만 끄는 봉합 수준이기 때문에 주말에 나왔던 베센터 재무장관의 발언을 본다면 물론 봉합 수준도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 일괄적인 타결의 모습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양자 컴퓨터가 요즘 뉴욕 증시에서 크게 뜨고 있어요. 일단 양자 컴퓨터 하면 워낙 이제 테마 성격이 강했고 주식의 급등락이 반복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인가? 아니면 이전과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거의 비슷한 패턴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양자 관련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한 일주일간 또 급락을 하는 모습.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은 워낙 우리가 기대치가 높은 기술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이전에 젠순왕이 얘기했던 대로 상업화를 하고 실적을 거둘 때까지는 뭐 젠순왕의 표현은 뭐 10년. 최대한 빨라도 4, 5년은 걸린다라고 보면 그 사이에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되는 정도는 반복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 모멘텀을 유지할 만한 실적이나 이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은 또 단기적으로 사그라들고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좀 짧은 관점의 모멘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 이지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습니다. 생각보다 4,000비 시대가 좀 빨리 다가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단기간에 워낙 급상승한 터라 거품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또 FMC 같은 굵직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죠. 자, 이 빅 이벤트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M증권 이상원 연구원 나오셨고요. 또 유진투자증권 허재만 상무,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못 나왔네요. LS증권입니다. 네, LS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LS증권으로 네, 새롭게 없습니다, 이름이 바뀐 지 이제. 꽤 네, 됐는데 네. 저희가 큰 실수를 네. 했습니다. 자,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그래도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코스피가 빠르게 고점을 계단식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3,700. 지난주에는 3,800, 3,900 연속해서 돌파를 했고 이제 드디어 4,000까지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올라가는 이런 추세나 속도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4,000포인트라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로 보면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좀 빨라졌죠. 결론적으로 4천까지 그때 9월 중순이 한 3,200 정도 됐는데 불과 한 달 거래 일수는 한 달 만에 4천까지 거의 한 30% 정도가 코스피 지수가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오르느냐 그 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네. 향후 좀 전망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절대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장세입니다. 그리고 뭐 전주 금요일은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은 네. 외국인 매수세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요인 잠깐 말씀드리면 4월 중순에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외국인이 봤었을 때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재정 정책 확대를 하겠다. 그런 유동성 기대감, 그 다음에 5월 28일 날 금리 인하를 했듯이 금융정책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외국인이 매수했고 그 4월 당시에는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 이런 중순부터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우리나라만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독일에서 총리가 바뀌면서 대규모 재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가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계속 가다가
6월 달 들어서 실질적으로 재정 정책 30조를 푸는 정책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 지배구조 악화 요인입니다. 네. 그런데 6월 말에 상법 개정으로 인하면서 6월 달에 지주사 같은 지배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라서 7월 달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지속됐죠. 네. 근데 8월 달에 여러 가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9월 달부터는 다 아시겠지만은 그 AI 펀드라든지 150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FOMC에서 금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픈 AI가 돌아다니면서 거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투자를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이 AI랑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더 빠르게 됐었죠. 그러면 하이닉스라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 9월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이닉스도요? 네. 삼성 차트 보시면 네. 이제 30만 원에서 50 몇만 원까지 간 거는 9월부터. 그래서 전 세계 증시도 실질적으로는 보시면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60% 올랐지만은 네. 전 세계 많이 올라봤자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도 뭐 22% 정도. 그리고 뭐 잘해야 뭐 일본도 오늘 사상 최고 하지만 거기도 한 24% 정도 오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유동성 장세가 많이 발휘되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유동성과 AI의 핵심 혁신이 드러나면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PBR로 한 1.3배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4천에서 못 간다는 것보다는 4천에서 어느 정도 좀 그거를 기점으로 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듣겠습니다. 염성환 이사님,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과열됐다고 보시는지요? 뭐 과열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봤을 땐 과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의 포모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오르는 과정에서 보셨지만 네. 2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개인들이 이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개인들은 팔고 있고 그 그쵸, 외국인 수급의 양상은 다사가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포모 현상이 없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물론 속도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9월, 10월에 불을 지핀 건 저는 오픈 AI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샘 알트만이 한국 와서 네. D램 충격적인 구매 계약을 맺고 갔잖아요. 얘기를 네. 하고 그게 이제 불을 완전히 지펴버렸죠. 아, 반도체 우리 상상 이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티증권에서는 그 내년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무려 80조로 전망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대미문의 수치예요. 잘하면 100조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 이상으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때가 주식시장이 더 무섭거든요. 예, 뭔가 이게 딱 정해지면 허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데 이게 그 안 말이 보이는 되게 거예요. 무섭는데 상상이 안 될 때 더 무섭다.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옛날에 뭐 메타버스도 우리 상상만 하다가 네. 주가 올랐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이제 무너진 건데 지금 이제 오픈 AI가 이거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샘 알트만이 이제 제일 걱정은 그거예요. 지금 가는 건 좋은데 네. 저거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시 돈이 없어서 못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샘 알트만이 이제 불을 지폈고 이게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가 9월에 20%, 10월에 20% 올랐고 SK하이닉스가 9월에 30%, 이번 달에만 50%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파죽지세. 그러니까 다 반도체만 오른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가 불을 지폈고 근데 이제 10월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또 분위기가 좋아진 게 못 오르는 섹터까지 다 같이 갑니다, 지금은. 최근에 2차 전지가 뭐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만 독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 불이 좀 지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물론 속도 면에서는 저도 말씀하신 대로 4천에서 좀 쉬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런 베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좀 과열로 보긴 좀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긴 근데 이제 과열이란 것 자체가 또 상대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과열이 아니라는데 이걸 내가 자꾸 과열이라고 우기면 또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상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과열을 볼 때 이제 뭐 많이들 뭐 신용융자 잔고도 보고 네. 뭐 공매도 잔고도 보시기도 예탁금도 하고 보고 뭐 다 보죠.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근데 숫자는 사실 대부분 이제 사상 최고치 뭐 이렇게 근처인데 그 사이에 또 저희 주식시장 규모가 커진 거를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용중과 잔고가 뭐 20자본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니까 뭐 빚내서 투자한다, 과열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졌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아까 연 이사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로 보면은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외국인에 의해서 커졌지만 이 시장 내부적으로 뭐 B2, 빚을 내서 하는 투자라든지 뭐 공매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커가는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과열이거나 뭐 엄청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뭐 소위 말해서 시장의 심리가 어떤 극단으로 갔다 이렇게 볼 만한 징후들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는 거 말고는 별로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2021년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아까 연미사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수급의 성향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지금이 그때 2021년 때만큼 뜨거운지 뜨겁다면 만약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진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유동성 장세였고 네. 왜냐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네.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 미국은 제로 수준, 네. 우리도 거의 그만큼 했고 돈을 풀었습니다. 네. 우리도 6월 달에 돈 받았죠. 그 2021년도에도 돈 받았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뭐 받았습니다. 예. 예. 그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만큼 전 세계가 유동성 장세.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예, 그래서 우리만이 오른 거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부터 좀 차별화되면서 우리는 2022년부터 좀 주춤주춤했지만 2022년, 2023년, 2024년은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면서 그리고 2022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는 안 돌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동학 게임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주도를 했죠. 그렇죠. 그때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을 거야, 안 올랐을 거야? 하이닉스는 별로. 네. 그때는 2차 전지가 정점에 서 있던 때 아닙니까? 2023년도가 2차 전지가 정점에 섰고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원택트 뭐 그런 것들, 그다음 삼성전자는 또 우리나라 대표주고 또 국민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위주로, 그다음에 원택트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 장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 때문에 하이닉스 그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랑 뭐 조선주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방산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와 차이점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개인들이 거의 포모가 없고 참여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2021년도랑 지금의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보다는 훨씬 많이 주가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표로 봤었을 때는 지금이 개인이 혹시나 더 들어올릴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려면 그만큼의 유동성을 보내야 돼요. 들어와야죠. 그럼 네. 왜냐면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은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펀더멘털이요? 좋아지고 있다고 GDP 믿고 있는데? 0.9%입니다.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환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는 펀더멘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4%입니다, GDP.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화 가치가 환율이 상승한다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대만 환율은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이 약한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유동성을 유동성이 더했는데 들어와요. 제가 이제 주춤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국민성장펀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동성 그런 부분들 또 금리나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게 없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고객 예탁감이 80조라든지 뭐 있지만은 그 전보다는 2021년도와 지금의 또 차이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2021년보다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해외 투자했는데 그럼요. 지금은 훨씬 더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13% 빠지 전 세계에서 꼴등하면서 작년도에 외국으로 투자한 고객 그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으셨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국장이 뜨겁잖아요. 예. 그럼 이제 수급이 옮겨 했는데도 와. 지금 오른 만큼의 4천을 방어하기에는 그 유동성이 그 개인들만큼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1년도과 지금의 장세는 확연한 그 차이입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어느 종목을 끌어올렸냐. 그 부분입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까 이차전지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했을 때 다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동안 못 올랐던 가격적으로 못 올랐던 그런 것들로 해서 약간 퍼질 수는 있어도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들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개인의 이제 수급 성향이 달라졌다라는 부분. 미국 투자 비중이 여전히 굉장히 커졌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국 투자에 들어가 있던 우리 서학개미들이 만약에 동학개미로 변신을 한다면 국내 증시에 굉장히 유동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많이들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좀 미국을 선언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네, 근데 그런 게 그거는 당연하겠죠. 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뭐 펀드 매니저처럼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유연성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좀 다른 점은 이제 코로나 때랑 지금은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10월 15일 그 부동산 대책 보신 분들은 아마 진짜 이제 집 사지 말라는 건가? 예, 뭐 아예 그냥 투자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 얘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시장 더 좋아지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식으로 물꼬를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 자체가 주식시장으로 돈 들어오게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불만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 정책의 의지가 정말 강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편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 사이클이 훨씬 강하고 길게 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는 지금 한번 딱 생각해 보시면 다 일시적인 상승이었어요. 뭐냐면 돈 푸는 것도 일시적입니다. 코로나 잠깐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소비재 사이클이었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뭐 언택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이 붕괴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가격은 올라간 건 있는데 네. 집에서 계속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소비하는. 네. 그래서 뭐 PC도 많이 사고 노트북 많이 사고 그죠? 근데 그 사이클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구도 바꿔야죠. 네. 예, 갑자기 필요한 거죠. 집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까지 막혀버린 거죠.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 일회성이었어요.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이클 보세요. 지금 돈 푸는 게 일회성인가요? 지금 전 세계가 돈 푸는 게 이번만 풀고 맙시다 이게 아니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허리띠 졸라매자고 올해 연초인 하더니 지금은 이제 나서서 감세안 통과시키고 계속 프랑스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부채들이 워낙 많은데 줄일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소비재 사이클이 아니에요. B2B 사이클이에요. 산업재 사이클이죠. 이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픈 AI가 대표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내가 기업들 원해서 간의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여기 끼어들잖아요. 지금 정부가 계속 부추기죠. 네. 그리고 공급망은 이게 지금 팬데믹은 일시적이지만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공급망이 쉽게 지금 히토류 기업 MP 머티리얼즈를 왜 인수하겠어요? 미국 정부가. 예, 중국 공급망 깨버리겠다는 거죠. 네. 거기 파트너가 이제 한국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공급망의 파트너가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좋은데 증설할 욕심을 별로 안 내요. 좋은 거죠. 예, 이대로 가자. 예, 승자 독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로나 때랑 지금하고 명백하게 다른 점은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데다가 사이클 자체가 코로나 때는 일회성 사이클인데 이거는 구조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장은 굉장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00포인트를 넘었는데 이 상승장이 오래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되게 기대감이 커지는 말인 것 같아요. 상무님. 네. 그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연간의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만 보면 한 65%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연간의 상승률을 쭉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던 시기 자체가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이고 이례적인 상승이라는 거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약간 구조적인 변화에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주가가 그러면 급락을 했었냐? 보통 이렇게 한 해 주가가 엄청 세게 뭐 40% 50% 오르고 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뭐 올해 50% 오르는데 내년에도 50% 이렇게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한 4, 50%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한 15% 20%또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변화가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뭐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과거에 어떤 금융시장에 보였었던 경험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뭐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올 연말에 코스피 지수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지금 세 분의 분석이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좀 질문 옮겨가 볼까요? 일단은 투톱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달성했고 하이닉스는 50만 원을 훌쩍 넘겨서 지금 52만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 이게 기대와 걱정을 같이 갖고 지금 이 두 종목의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염이사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 이후에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고 네. 삼성전자 한 10% 정도 올랐는데 4월 중순 이후에 유도적으로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네. 작년도에 유도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외국인이 순매수로 24조를 했지만은 네. 7월부터 12월까지 23조를 순매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13% 빠졌는데 네. 거기에 가장 크게 매도를 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거는 솔직히 반도체 대응보다도 우리나라를 파는 겁니다. 네. 언더 웨이팅을 하면서 10월달, 네네. 12월달 아이비들이 우리나라를 언더 웨이팅하면서 삼성전자를 줄인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율이 뭐 58%에서 50%, 48%까지 10%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당연히 4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사는 거죠. 그럼 유동성장,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공매도도 적고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했었던 거고 하이닉스는 유독 반도체 종목으로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종목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이 언더웨이트로 다시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돼서 좀 줄이기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탄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이닉스도 좀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는 거는 별로 뭐 실적 얼마나 오고 그런 것들은 그거는 후행적인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아까 말했는데 오픈 AI가 이런 일들을 벌릴 때 HM이 얼마나 나가고 그거와 관련된 기대감. 뭐 2023년도 2차전지가 전기차 비중이 얼마 되면서 그런 기대감 같이 네. 급하게 오른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번 주에도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에서 4종목, 실적 4종목이 발표하죠. 실적 발표하는데 특히 아마존,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것들이 발표를 합니다. 다 AI 투자 많이 하는 예, 것이죠. 거기 주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9월부터. 네. 계속해서 지금 뭐 거의 나스닥은 사상 최대하는데 거기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끌었는데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출 기여도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대해서 오픈AI가 한번 폭풍처럼 몰고 갔지만은 또 그거에 대한 발표가 투자가 조금 주는 경향이 있으면은 네. 하이닉스 주가는 당연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물론 이제 올라갈 룸이 있는데 요거를 외국인이 팔 때나 받아줄 사람 아니면 AI에 대한 성장 모멘텀 네. 앞으로는 저는 내년도에 장을 좀 안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아닌데 행보장세 하다가 내년도 1분기라든지 2분기부터는 그런 회사들한테 수익성에 대한
데이터를 분명히 요구할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수익성은 당연히 매출 성장률보다는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보시면은 조금 지금 뭐 행보 장세할 때 좀 두 종목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이벤트들이 꽤 있단 말이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럼 이제 아마 다음 방향성을 타진하게 될 것 같단 말이죠. 염이사님. 이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있기는 한데 강력한 AI 모멘텀이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기는 하잖아요. 아까 오픈 AI 말씀 네네. 주셨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다 요즘에 게시판 보면 질문이 다 비슷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사도 되나요? 이 두 가지가 공통 질문. 저도 모르죠.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 보면 좀 비싼데 그냥 시총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네. 오늘 보니까 385조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예. 근데 이제 내년 영업이익 그 원래 전망이 원래 한 50조 됐어요. 이제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아까 CT도 한 80조 얘기했고 최근에 한 국내 증권사도 70조 얘기하더라고요, 영업이익을. 네. 그래서 보통 한 60조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따라가거든요. 그럼 60조라고 계산했을 때 어쨌든 SK하이닉스 그럼 PER이 몇 배 정도 될까? 뭐 절대 비싼 게 아니죠. 예, 450조니까. 예, 그러니까 그 385조라고 치면 PER 한 5~6배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저평가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이클 산업은 보통 이렇게 돈 잘 벌다가 갑자기 꺾이니까 그게 무서워서 보통 이게 PER이 낮을 때 팔으라 그래요. 네. 저퍼에 팔고 고퍼에 사라. 그 얘기가 맞는데 물론 반도체 사이클 산업인데 지금 반도체는 이게 사이클이 맞질 않아요. 옛날 사이클이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이게 엉켜버렸죠. 그래서 AI가 여기에 끼어들었고 근데 공급은 또 안 됩니다. HBM 만드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HBM4는 더 힘들어요. 근데 젠슨항은 또 지금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속도 좀 높여달라고 마이크론 그래서 재설계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꼬여버립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쨌든 계속 늘기가 어려운데 수요는 뭐 어디까지 좋을지는 수요 예측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사이클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공급은 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얘기가 내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설비 투자해도 2년은 지나야 돼요. 의미 있는 공급이 28년부터입니다. 근데 그래서 CT에 80조가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넘을 수도 있는 거고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가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시장 참가자들을 특히 외국인들이 확신을 갖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보면 지금 밸류가 지금 뭐 사실 엔비디아 뭐 PER 30배, 예, 뭐 미국 같은 건 잘 나가는 경우 100배 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PER 계산하면 아예 10배도 안 되는 기업 가지고 이게 너무 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뭐 꺾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이제 26년도, 27년도까지 어떤 영업이익이 계속 좀 시장 예상치대로만 잘 나와준다면 네. 지금 주가도 이걸 비싸다고는 절대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모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예측하는 게 참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이제 60만 원을 바라보고 이제 가게 됐고 삼성은 이제 10만 전자 달성을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치고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한참 커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 오르냐라고 볼 때 이제 가격을 많이들 이제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좀 시점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도달하는 시점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사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고점은 실적의 고점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1년 정도 조금 안 되는 시점에서 항상 주가는 고점을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이클은 확실히 좀 다르긴 하거든요. 염의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반도체 그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시장의 매출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규모가 두 자릿수대 이상으로 해서 지금 3년째 이렇게 내년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AI로 인한 수요의 어떤 그
폭발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이게 뭐 언제가 고점이냐, 뭐 내년이 고점이냐, 뭐 얼마가 고점이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사이클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도체라는 게 워낙 이제 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또 그 다음 사이클에서 굉장히 좀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공급이 그렇게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는 관련한 어떤 소부장 업체들이 앞으로 우리도 성장을 위해서 캐펙스 많이 늘릴 거예요, 엄청 늘릴 거예요라는 공시를 엄청 하는 그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러한 그 반도체주의 강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 부담은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도 수급이 괜찮잖아요. 네. 뭐 요즘에 기간이 좀 많이 산다고는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도 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럼 환율은 이제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뉴노멀로 가는 겁니까? 1,400원 이상에서?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한미 이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들 중에 일부는 해외 투자를 해서 나가고 네. 또 뭐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 분들은 또 미국 주식 투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나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1,400대 내지는 좀 많이 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300원대 후반대로 약간 좀 레벨 자체는 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굉장히 그 동안에 뭐 높을 때는 또는 환율이 굉장히 좀 급격히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잘 안 사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일부 전력기기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런 환율 상승 자체가 글로벌한 어떤 시스템 리스크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 리스크는 어쨌든 아니다라는 거고 오히려 환율이 높을수록 뭐 저희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또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후반부터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도 정상회의인데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과 미국,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정말로 이 빅 이벤트를 질비합니다.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뭔가 시장도 새로운 어떤 분위기 전환을 맞이할 것 같단 말이죠. 에이펙 정상회의 때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거죠. 관세 협상 타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어떤 성과, 합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요거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도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선반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조선주가 많이 오르는 거는 어제 가는 거지. 조선주도 어차피 이런 관세 협상 와중에서 우리가 메리트로 끊어놓은 거고 네. 그리고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 조선 관련주는 1,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장 관련 6개 성장 섹터에서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죠. 그게 다 3,500억 달러 된 거죠. 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오늘도 뭐 속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라는 입장차 뭐 교차 상태다. 뭐 네, 그렇게 교착 상태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각계 전투같이 뭐 조선에 대한 이런 그 군함 건조 가능성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원자력 협정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았고 방위 협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두 개는 가닥을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25%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15%로. 네, 그렇죠. 그때 8월 25일 날 이제 정상회담에서 뭐 이제 문서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고 왔다. 그런데 이제 뒤로 와서는 또 다른 말 하고 네. 다른 말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25%로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가 지금 우리는 FTA이기 때문에 원래 0%였는데
이제 25%로 계속 매고 있어서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이 계속 급락 중에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냥 뭐 해결의 기미가 갑자기 뭐 29일 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큰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크게 이제 각계 전투로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중 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센트 장관이 큰 틀에서는 합의됐다. 그래서 뭐 히토로에서는 뭐 1년 연장하고 우리가 100% 이상 관세 매긴 거는 원래 이제 12월 12일까지 유예를 시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4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연장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뭐 이런 수준에서 한다 그러면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이슈는 안 될 거다. 예. 그것보다도 이제 FOMC가 29일 날 네. 그때 이제 금리 인하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그 경제를 바라볼 거느냐. 네. 왜냐면 이제 경제에 대한 지금 이제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전 금리 인하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졌거든요, 결론적으로. 근데 경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 나빠질 거냐. 그때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 급락이 올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저는 내년도 3, 4월 달에는 경기가 나빠지는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오히려 이런 에이펙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네. 주목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FOMC 회의는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다시 드릴 텐데 일단 관세 협상이 이제 코앞에 닥쳤으니까 예상은 그랬죠.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또 급물살을 타는 것 같다가 또 이제 지금 다시 또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단 말이죠. 이 사이에 이제 증시는 계속 반영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수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때 관세 협상 관리 노딜로 만약에 끝나도 크게 실망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뭐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며칠 전이죠. 그 거의 합의 가까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한국이 하는 거에 달렸다. 한국이 준비되면,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되면이라는 전제 그래서 조건도. 본인은 하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랑 하고 그 다음 날 중국이에요. 이걸 끝내놔야 돼요. 본인 입장에서는 한미 협상을 끝내야 그렇죠. 다음에 중국과 이제 협상이 되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아시잖아요. 굉장히 관심 관종이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빅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네. 트럼프가 굉장히 좀 즉흥적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랑 이렇게 합의가 안 돼도 좀 뭔가 좀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날 가봐야 우리가 좀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합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고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이재명 대통령 얘기대로 지금 뭔가 좀 이 투자금에 있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8년 동안 250억 달러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더 낮은 우리가 8년간 250억 달러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아 그런 거 네네. 제가 잘못 알았다 네네. 봅니다. 아니 미국이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한국은 네. 이제 100억 달러 미만을 좀 더 네. 길게 10년 정도의 죄송합니다. 장기 투자로 네. 하는 이제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네. 그게 이제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일단은 팽팽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면 합의되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뭐 조율이 좀 잘 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엔 그랬죠. 네, 그래서 네. 8년간 250억 달러 정도면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대미 흑자가 한 600억 달러 넘고요. 그다음에 1년에 250억 달러 실제 대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1년 하는 걸 더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약간의 거기서 접점만 좀 잘 찾으면 충분히 이제 그 합의는 좀 도달하지 않겠냐.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설사 좀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증시가 뭐 크게 꺾이거나 그럴지 않은 것 같은 그렇지 게 않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관세랑 상관없는 반도체가 이끌고 있어요. 반도체는 관세랑 무관한. 지금은 업체.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반도체가 관세 협상 기대로 올랐다면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랑은 별개 이슈고 자동차, 일부 철강, 기계 제품 이쪽에 좀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대미 수출이 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받고 있는데 그들은 어쨌든 지금 지수를 이끄는 업종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실망감 때문에 뭐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상무님께는 미중 정상회담은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미장이 최근에 몇 주간 미중 정상회담 무역 긴장이 확 올라가면 조정받고 완화되면 또 확 환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이제 결과물이 이제 우리 에이펙 정상회에서 나온단 말이죠. 일단 베센트 장관이 뭔가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1차적인 합의 단계에는 들어간 것 같은데 결국엔 빅딜이 성사되려면 정상 간에 뭔가 손을 맞잡는 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할 거다. 결국은 합의는 할 거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중국도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 아직 뭐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주식 시장도 경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의 어떤 성장은 유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판을 굉장히 좀 흔들 만한 어떤 그 둘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를 시장은 이미 조금씩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불협화음이 좀 세게 나온다.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실망하는 모습들이 주식시장에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반대로 그냥 원래대로 합의를 하게 되면 뭐 단기에 뭐 조금 주가가 조금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반영은 좀 마치는 그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 저는 핵심은 이제 이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의 핵심도 결국은 이제 기술 패권의 경쟁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AI를 뭐 필요로 한 뭐 히토류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요거이고 미국 같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도 히토류를 대신 좀 내줄 테니 뭐 예를 들면 설계와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아주 그 하이 퀄리티의 이제 반도체 칩을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할 건데 결국은 둘이가 합의하면 무조건 AI 쪽이나 반도체에는 호재일 거고 만약에 이 두 정상 간의 합의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저희 한미 협상이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큰 좀 불협화음이나 주식시장의 노이즈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염이사님 이번 주 FMC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금리를 내릴 것 같은 건 뭐 거의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내려도 어떻게 내리는지가 중요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메시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리 내리는 거야 뭐 당연히 하겠죠. 뭐 네. 거의 확률은 100%인데 12월에 인하할 거냐? 요거는 지금 미국 물가가 지난주에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주요 IB들도 지금 10곳 중에 9곳이 12월에도 인하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이제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딱 한 곳만 지금 12월에 동결 얘기하는 거 보면 연준도 이건 모를 리는 없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직접적인 멘트가 나온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12월 인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양적 긴축 이제 종료 같아요. 지금 갑자기 미국의 뭐 주요 뭐 이렇게 증권사나 IB에서 갑자기 10월에 양적 긴축 중단할 거다 이거 발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또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뭐 중단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이거 운을 먼저 띄웠잖아요. 파월 의장이 이제 조만간 할 것 같다 시사는 했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또 미국의 물론 뭐 이게 아직 큰 건 아닌데 지역은행 리스크가 좀 갑자기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속도를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생각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변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비둘기가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좀 최근 들어와서 언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죠. 결국 12월에 인하하는 게 확실해질지 그거나 양적 긴축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적 긴축 중단 발표가 나온다면 이거 역시 좀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도 내리고 양적 긴축 종료 내지는 종료 시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것이 증시에는 되게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QT 같은 경우도 거의 확실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RP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그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QT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계속 보지만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12월까지도 반영이 되면서 네. 뭐 그런 금리나 유동성 기대감 그리고 이제 10월 달 이제 9월 달 이제 10월 달 말에 금리 인하하고 12월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 지수가 6월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바로 안 나빠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 이번 주에 GDP 3분기가 발표돼야 하는데 발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GDP도 미국에서 그 2% 정도 나오면서 2분기 나오면서 좋은 경제에 대한 좋은 걸 뒷받침했고 3분기도 뭐 어느 정도 발표는 안 됐지만은 네. 발표는 안 되지만은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뭐 금리 양적 긴축을 그만둔다든지 그다음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으로 투자자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반응은 좋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가 좀 본격적으로 침체될 때는 그때 금리 인하할 때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파월 의장의 멘트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뭐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게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엔화가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인 것도 원인을 미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원화에까지 다 동조화돼서 영향을 미쳤죠. 그 이면에는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예전 아베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값이 훅 떨어졌어요. 우리가 아베식 경제 정책 하면은 이제 싼 엔저를 활용한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아베 경제 정책을 계승하게 된다면 엔화가 구조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 있고 지금 금리 올렸던 거 다 중단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새로운 변수로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거 저희도 네, 생각해 볼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엔도 다시 조금 약해질 거라고도 많이들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좀 강해졌는데 근데 이제 그 아베노믹스가 처음에 이제 시행됐었던 2012년, 13년하고 지금 이제 13년이 지난 2025년하고는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자체는 아베노믹스를 많이 닮아가긴 하겠지만 그때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아베노믹스 때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물가가 마이너스였고요. 임금 상승률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일본의 물가가 코어 기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3%가 넘고 일본의 임금 상승률도 2% 중후반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엔저의 어떤 그 기대는 있지만 엔저가 이제 아베노믹스 이후에 이제 줄곧 떨어졌던 것만큼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다카이치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강한데 사실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주가가 좀 강한 것들을 보면은 다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도 약간은 좀 차이는 있지만 AI의 어떤 공통 분모 상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뭐 아베노믹스가 100% 이제 반영이 되어서 또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내년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되게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 올해요? 예. 그리고 그때 금리 인상을요? 네. 그때가 아마도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값 비싸지고 금리 올린다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걱정인 건데 그냥 주식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청산 걱정 안 해도 되고 엔캐리 트레이드 다시 활성화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지금 상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걸 막 엔화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니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이 분명히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좀 된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중앙은행 내에서는 그래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달성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수를 치며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4,000포인트 달성을 즐기기만 할 때는 아닙니다. 4,000포인트가 우리 증시의 기본 체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다져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코스피 4,000포인트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